저는 이렇게 웃는 척하다가 거실 소파에 쓰러진 채 딸이 저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잠든 줄 알았죠. 저는 딸이 사위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끝나면 이 늙은 마부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요양원 침대는 이미 예약해뒀어. 요양원 침대는 이미 예약해뒀어. 딸은 제가 몇 주 동안이나 그 차를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제 남편 문호 씨의 장례식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제 집과 예금, 그리고 독립적인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외동딸 아영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제 집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며칠 엄마랑 같이 지내려고 왔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딸에 갑작스런 안 되잖아. 어릴 때부터 아영이는 야심이 많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38살의 아영이는 직원이라는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집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문호 씨가 수십 년 동안 서울 도심의 가장 좋은 지역에서 조금씩 고쳐가며 지켜온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영이는 매우 사려 깊게 행동했습니다. 제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정리해주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아영이는 진정 차 한 잔을 제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면 불안감이 가라앉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슬픔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 4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용 시간을 잤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머리는 멍했고 가끔 점심을 먹다가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72세인데 다 정상이야. 아영이는 항상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야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차를 마시고 10시부터는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11시에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하루 종일 멍하게 지냈습니다. 약속을 놓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아침 차를 마신 후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6월이 되자 아영이는 제가 매번 의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가 정말 걱정돼요. 요즘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집 안에서도 길을 잃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유감스럽게도 이건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생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아영이와 지간이는 순조롭게 제 모든 계절을 인수했습니다. 엄마, 책상에서 기한이 지난 청구서들을 잔뜩 발견했어요. 제가 대학 교수로 받은 연금과 문호 씨의 연금을 합하면 매달 거의 1억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집은 수십 년 전에 대출을 다 갚았고 제 한 달 지출은 4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제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내 돈 다 어디로 갔어?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약값이 비싸요. 엄마가 드시는 클로나즈팜만 해도 3천 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근열이었지만 그때는 약효가 아직 남아있어서 깊이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9월이 되자 저는 아영이가 이웃 박 여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엄마가 이렇게 된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알츠하이머병은 정말 힘든 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제가 항의하려 했을 때 제 혀는 또 꼬였습니다. 아영이는 그저 슬프게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엄마 독서 모임 상황이 좋지 않아. 엄마의 40년 지기 친구들은 지금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이 많으면 엄마가 너무 흥분하거든. 심지어 부산에 사는 제 동생 영수도 아영이가 설득해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영이는 영수에게 제가 요즘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저는 소파에서 자는 척하며 아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님, 이 집은 최소 8억 원은 될 거예요. 우리가 위임장만 받으면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위임장? 제 집을 팔아? 그날 밤 저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척하다가 아영이가 떠나자마자 차를 전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머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맑았습니다. 이틀 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일 밤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친딸이 저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가게로 달려가 디지털 녹음기를 샀습니다. 만약 아영이가 35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가르친 교수를 아무렇게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지만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아영이가 제 차에 무엇을 넣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2주 내내 저는 매일 아침 잠옷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11월의 어느 월요일, 저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영이는 제가 아직 자고 있는 줄 알고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간이 형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그 노인과 장문희가 이미 서류에 서면했어. 엄마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모두 보인다고 했어. 의사소견서 2장만 더 받으면 돼. 그 요양원은 한 달에 90만 원이나 해.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집을 팔면 해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투자할 돈도 많이 남을 거야. 제 마음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고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고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심지어 제 자신의 필요까지 희생하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걱정 마. 아영이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내일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 클로나제팜 용량을 늘렸고 졸피뎀도 조금 섞었거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친딸이 저에게 체계적으로 약을 먹이고 있었고 저를 쓰레기처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병에 차 샘플을 조금 담아 양말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 4일 동안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샘플에는 날짜와 시간이 조심스럽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계속해서 생각이 혼란스럽고 멍한 척했습니다. 아영이와 지강이가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연기했던 역할 중 가장 힘든 연기했던 역할 중 가장 힘든 역할 중 제 딸이 정교하게 계획하고 제 자신이 점차 쇠약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아영이 책상에 있던 서리철에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였습니다. 12월에 의료문서 확보, 1월에 후견인 선고 신청, 2월에 요양원 입원, 3월에 집 매각.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영이가 1억 8천만 원짜리 해변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지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아영이의 의심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문호 씨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던 종양 전문의 최은주 의사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한 여성이었고 문호 씨가 진료받을 때부터 아영이의 지나친 통제적인 행동을 의심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영이가 차를 정비하러 나간 틈을 타서 저는 최은주 의사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최은주 선생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창밖을 주시하며 아영이가 돌아오는지 살피며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혐의를 제기하기 전에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 샘플도 있고 저에게 약을 먹였다고 시인한 녹음도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제 진료실로 가져오세요. 제가 혈액 검사도 해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살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음 날 저는 아영이에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아영이가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친구 지혜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 지혜는 제가 지어낸 이름이었지만 제가 부른 택시는 진짜였습니다. 아영이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주소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 나는 또렷이 기억해. 강남대로 200만원 가? 이제 또 헷갈리네. 아영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기억 못하는 정보도 아영이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지혜가 거의 다 왔어. 괜찮아.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영이가 더 고집하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진료실에 도착하자 최은주 의사 선생님은 문을 닫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희 씨, 아주 또렷해 보이시네요. 오늘 그 차를 안 마셨거든요. 저는 차 샘플을 건네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혈액을 채취해서 동물학 검사를 위해 응급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완전한 인지, 기능 검사도 해드릴게요. 당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기억력, 도형인식, 논리 추론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은주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결과를 기록하며 얼굴의 분노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정희 씨의 점수는 이 연령대의 평균치를 훨씬 웃돕니다.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아영이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찍을 준비하는 모습을 줍니다. 아영이가 약을 넣는 장면을 찍어야 해요. 제가 떠나기 전에 최은주 의사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고 집 밖에 안전한 곳에 두세요. 저는 아영이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영이가 검진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에 대한 이유를 대충 지어냈습니다. 아영이는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책장에 있는 책 속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영이가 매일 아침 차를 타는 조리대를 완벽하게 비추는 각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일찍 일어났지만 자는 척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7시 반 저는 부엌에서 아영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아영이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차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감사하는 미소를 지으며 아영이 앞에서 몇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아영이가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차를 옆에 있던 화분에 버렸습니다. 사흘 후 아영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최은주 의사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동물학 보고서가 나왔어요. 당신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특히 클로나제팜과 졸피뎀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어요. 이 정도 용량을 계속 사용하면 당신 연세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작이 아니라 저를 서서히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딸이요.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해요. 아영이가 당신의 음료를 조작하느뇨. 아영이가 당신의 음료를. 정희 씨, 경찰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요. 잠시 머무를 곳이 있으세요? 아직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들이 제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방법을 바꾸죠. 당신은 계속 연기하되 아영이가 준비하는 어떤 것도 절대 마시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소파로 돌아가 책을 들고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영이가 가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글자들이 다 뭉쳐보여.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러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차 한 잔 더를 했습니다. 제가 차 한 잔 타서 엄마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영이가 또 다른 독약을 준비하러 간다는 것을 보면서 12월이 왔고 도시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영이는 계획을 서둘렀습니다. 제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명의 의사를 더 속여 저에게 치매 진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영이가 설명하는 제 병세만 믿고 서류에 서명하는 제 병세만 읽고 서류에 서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거짓말, 그리고 차에 갈아 넣어진 모든 약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아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생요양원의 황도면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강제 입원을 도와주실 거예요. 의료 보고서가 3장이나 있으니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지간히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르겠어, 아영아. 혹시 누가 의심하면 어떡해? 영수 삼촌은 부산에 살아서 전화도 거의 안 해. 엄마 친구들은 다 엄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엄마의 모든 증상을 기록해뒀어. 넘어지는 것, 공격적인 행동, 망상까지 전부 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위임장으로,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위임장으로 엄마 계좌와 부동산을 완전히 쓸 수 있게 될 거야. 엄마가 거기서 낼 거야. 우리가 집을 팔고 엄마 연금으로 요양을 내고 남는 건 내고 남는 건 비용을 내고. 아영이의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주는 약으로는 그럴 리 없어. 설령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누가 치매 걸린 노인 말을 믿겠어?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이 세상에서 저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저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최은주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 씨, 보호 명령은 준비되었지만 판사님이 조치하기 전에 마지막 증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자발적으로 약물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머리카락은지만 몇 달간의 약물 복용 기록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저는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 봉투에 담아 아영이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틈을 잘려 아영이가 점심을 잘려 봉투에 담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불안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반에 있는 숨겨진 서류철에서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권을 찾았습니다. 문호 씨가 돌아가신 후 석 달 만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수혜자는 아영이와 지간이 형, 보험금은 8억 원. 그들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찍어 제가 언제 죽을지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찍어 즉시 최은주 의사 선생님과 이민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영이와 지강이 형은 부엌에서 제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와 문호 씨가 지은 집에서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지강이 형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지강이 형이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 상태로 봐서는 1년 정도.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 진정제 6년 땜일 수도 있어. 열이 났던 밤에 제가 품에 안고 재웠던 아이, 침대맡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아이,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꿈을 지지해 주었던 그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영이가 16살 때 부유한 친구들처럼 좋은 차를 가질 수 없어서 매우 좌절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걸 절대 안 줘. 아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결국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이것을 그저 10대 시절의 가능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악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틀 후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여러 종류의 진정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용량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민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호 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작전은 12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해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영이와 지간이 형은 우리 셋만 조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 선물, 플라넬 잠옷을 받고 기쁜 척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낼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잠옷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봉인된 편지를 건네며 새해에 열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멍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12월 28일 아침 아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이정희 씨, 전화번호 맞아요. 네, 제가 딸이에요. 제가 주요 보호자입니다. 아영이는 전화를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혈액 검사라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최근에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어요. 아영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간이 형이 일하고 있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따라 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사실에서 전화봐. 보고서에 엄마가 11월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완전한 동물학 검사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 당신은 매번 엄마락 검사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처방 기록이 없는데 왜 이런 약이 나왔는지 의심하고 있어. 진정해. 엄마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냥 정기 검진이었을 거야. 당신은 이해 못해. 그들은 직접 엄마 본인과 이야기하고 싶대. 무슨 법적 의무를 언급하면서 의심스러운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 저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서둘러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인 척했지만 저는 아영이가 제 약물 용량을 늘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영이는 평소 2알이 아닌 3알을 갈아서 제 차에 넣었습니다. 아영이가 이제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이 차가 엄마 긴장을 풀어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 연기의 일부였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잘 돌봐주는구나. 아영이가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차를 화분에 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그 불쌍한 식물은 이미 죽어가네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영이가 선언했습니다. 엄마, 차랑 지강이 형은 엄마가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아주 좋은 곳을 찾았어요. 요양원?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보조 생활시설 같은 건가? 지강이 형이 재빨리 정정했습니다. 엄마처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된 오염미된 곳이에요. 어려운 뇌치가 의여우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바로 그거예요. 아영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를 보러 갈게요. 그게 대략 언제쯤인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설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준비될 거예요. 저는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꺼요. 저는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을 교환한 눈빛을 기억한다면 그날 밤 그들은 제가 잠든 줄 알았지만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제가 합법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12월 29일 아영이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임hin준 변호사에게서 비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작전이 내일 오전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이제 제 마지막 연기를 할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제가 알지 못해야 할 것을 일부러 흘렸습니다. 아영아, 우리가 집을 팔면 너희가 그 해변 아파트를 언제쯤 살까? 아영이의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강이 형은 물을 뿜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영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 해변 아파트 말이야. 내 돈으로 계약한 그 아파트 말이야. 내 돈으로 계약금을 냈던 그 아파트. 지강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또 헛소리 하세요. 나는 많은 것에 대해 헛소리하지만 내 차에 들어있던 그렇습니다. 이어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영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강이 형, 엄마가 또 망상에 빠졌어. 어서 엄마를 침대에 눕히자. 이건 망상이 아니야.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너희가 내일 황동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를 신생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과 똑같은 사실. 아영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진한 다 한 잔 다 줄게. 나를 완전히 쓰러뜨릴게. 제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아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이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말을 믿지 마. 그건 엄마의 치매가 말하는 거야. 엄마 말을 믿지 마. 그건 엄마의 치매가 말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연기했던 혼란스러운 노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 오지랖 넓은 할망구.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아영이가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제가 휴대폰을 들자 멈칫했습니다. 나는 지금 녹화하고 있어, 얘야. 지난 2달 동안 네 모든 고백, 모든 계획, 차에 갈아 넣었던 모든 약을 놓던 모든 약을 녹화했던 것처럼. 아영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강이 형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휴대폰으로 동물학 검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이건? 저는 아영이가 제 집을 팔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강이 형의 표정은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영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어. 엄마는 이미 늙었어, 지강이 형.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엄마가 가진 것을 이용하지 않을 형. 나는 못해. 나는 공범이 될 수 없어. 지강이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고결한 척하지 마. 지강이 형은 코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건 정말 너무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영이가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얼굴 전체가 원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다. 엄마는 항상 내 모든 것을 망쳐왔어. 내가 망쳤다고, 아영아.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를 키우기 위해 내 경력을 포기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 함으로써 이렇게 갚았어? 나를 죽여.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나는 그저 엄마가 적절한 돌봄을 받기를 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엄마 돈으로 엄마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 아영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엄마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죠? 나는 엄마가 치매라는 3장의 의료 보고서가 있어. 목격자들도 있어.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몇 달도 있어. 그리고 나는 녹음 파일, 혈액 검사 보고서, 그리고 네가 내 차에 독약을 넣는 영상이 있어. 아영이의 눈에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의심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은퇴한 형사소송법 교수란다. 얘야, 내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완벽한 사건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정말 생각했니? 아영이가 거실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해.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 엄마가 내 결혼 생활을 망쳤어. 네가 네 결혼 생활을 망친 거야. 엄마를 독살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아영이는 가방을 움켜쥐고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끝났어.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을 닫는 힘이 너무 강해서 제가 여기 있다면 체포될 거야. 네가 여기 있다면 체포될 거야. 나는 엄마 딸이야. 그리고 나는 네 엄마란다. 그것이 네가 나를 파괴하랴. 저는 조용한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몇 달 동안의 연기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저를 완전히 소진시켰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독살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멍한 척할 필요도 제 말과 행동을 감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게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그 단순한 기쁨. 오전 9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강이 형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저는 아영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알고 있었고 내 집을 팔 계획도 알고 있었잖아. 전화 너머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영이를 믿었어요. 아영이가 당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영이는 여러 번 거짓말을 했지만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아영이는 아직 위험할 수 있어. 아영이는 아직 위험했습니다. 아영이는 항상 계획하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아영이는 대체 무슨 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영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9시 4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민준 변호사와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최은주 의사 선생님도 함께 왔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저희가 일찍 왔습니다. 따님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받아서요.
어떤 소식인데요? 신생요양원의 황동현 의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께서 오늘 아침 그곳에 나타나서 어젯밤에 당신이 정신 발작을 일으켜놔서 이미 서명된 위임장을 가지고 당신을 일찍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는데요. 네, 황동현 의사 선생님도 의심스러워서 저희에게 연락했어요. 황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 학대 전담팀에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아영이는 도망쳤습니다. 단호한 표정과 예리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 경찰관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김수진 경감입니다. 이정희 여사님, 이민준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증거에 따르면 저희는 따님께서 당신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정식 진술을 받고 즉시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독살, 조작, 위조된 의료 평가, 재산 절도, 밑강제 입원 시도. 저는 녹음 파일, 검사 보고서, 초소형 카메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마다 김수진 경감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인 학대와 사기 미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 미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 검사에서 발견된 진정제 용량은 간부전이나 호흡 정지를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제 동생 영수였습니다.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아영이가 전화해서 네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어.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 아영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엄마가 이겼네. 축하해. 아영아, 너 어디야? 우리 이야기해야 해. 엄마 친딸을 잡으려고 경찰을 부르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 네가 나를 죽이려 했잖아? 아영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극단적이야. 나는 엄마를 돌보고 있었어. 약을 먹이고 고립시키고 문서를 위조하는 건 돌보는 게 아니야. 긴 침묵 후에 아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빠랑 똑같다고 항상 말했잖아. 이 삶에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호 씨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때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그 점을 물려받았지만 균형을 잡아줄 도덕성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야. 아빠에게는 선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어. 김경감이 조용히 전화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이 전화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집에 돌아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 엄마가 예전에 할아버지 사건을 해결했던 것처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영수 삼촌에게 남겼는지? 그런데 엄마는 유언장을 고소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때 이미 늙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서. 엄마, 이 고결한 분이 지금 엄마가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썼잖아. 저는 기감 엄마가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썼잖아. 저는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제 동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제 동생의 영연일.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면 사실 똑같았을까? 그건 30년 전 일이야, 아영아. 그리고 상황이 달라. 엄마가 한 일이라서 위대한 법학 교수, 윤리학 전문가가 지금 엄마가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썼잖아. 김경감이 손짓으로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제발 일을 더 악화시키지 마. 더 악화시켜? 엄마가 내 삶을 망쳤어. 지간이 형이 나를 떠났어. 이 일이 터지면 나는 직장을 잃을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야 시대가 끝나는 거야. 아영아. 네 딸이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아영이는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엄마는 혼자 있는지 알아? 엄마는 혼자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버림받고 외롭게 죽는 거라고. 결국 엄마의 끄집는 거라고. 저희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영수는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몰랐어. 아영이가 나에게 계속 전화해서 네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했어. 우리는 모두 속았어. 영수야.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어. 제 동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영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영이가 방금 할아버지 유원장에 대해 말한 것은 고통스러운 3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김경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영이는 이미 모텔에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마 돈을 원한다고 생각했지. 아마 처음에는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야.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아. 그저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나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엄마가 무력해지는 모습. 엄마가 항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깨달았어. 엄마의 기대는 나를 질식시켰어. 엄마의 성취는 나를 열등하게 만들었어. 엄마의 성취는 나를 열등하게 만들었어. 엄마는 평생 나를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기분으로 살게 했어. 이제 엄마도 마침내 무능력함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구나. 저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의 마음속에서 이토록 깊은 증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저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김경감이 말했습니다. 아영이는 발각되지 않고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아영이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아영이가 해외로 나갔다면요? 저희가 이미 인터폴에 통보했습니다. 모든 공항과 국경에 통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얼마나 확고해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집에서 두려움 없이 잠든 첫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잃어버린 딸 때문에 진정으로 온 첫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월이 왔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함께 제 새로운 삶의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아영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영이의 차는 50km 떨어진 환승역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는 아영이가 이 일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은행 계좌를 찾았습니다. 김경감이 정기적인 만남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개설된 계좌였고 그 이후로 꾸준히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나요? 하지만 당신의 연금만이 아영이가 횡령한 유일한 지강이 형은 면책 특권을 얻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아영이의 배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문우 선생님이 안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부터 아영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설명했습니다. 아영이가 당신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얻을 기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영이가 당신이 무능력자로 선고되면
더 좋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지강이 형의 얼굴에 나타난 수치심은 진짜였지만 그것이 제 배신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영이가 몇 달 동안 제 계좌에서 거의 4억 원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의사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하지만 당신이 유언장에서 손자에게 큰돈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 아영이가 모든 것을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손자요? 혜린이 아들이요. 당신이 왜 손자요? 당신이 유언장을 수정해서 그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당신 재산의 30%를 상속받게 했어요. 혜린이는 제가 돌아가신 아들의 딸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변경한 적도 없고 혜린이 아들을 추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영이의 또 다른 속임수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뒷수습에 바빴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을 취소하고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고 제 동의 없이 고용된 변호사들을 해고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아영이의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호 씨의 예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저는 그가 직접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그가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 손에 결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이야, 나는 알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결국 내가 너에게 아영이에 대해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뜻일 거야. 나는 아영이의 노트를 발견했어. 노인 약물의 부작용과 정신 무능력 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어. 처음에는 아영이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내가 아영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노트에서 우리 이름, 계획 때문에 노트에서 우리 이름, 계획 때문에 노트에서 우리 이름, 계획 딸이 문서에 적힌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문서함의 비밀 서랍을 찾아봐. 용서해줘.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마주하지 못했어. 영원히 사랑해, 문호. 제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호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날들 동안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확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저는 그가 언급한 서랍으로 달려가 몇 분 동안 더듬거린 끝에 비밀 서랍을 여는 장치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이메일 사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감지할 수 없는 독약과 노인 치매를 위장하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영이의 컴퓨터에서 검색된 것이었습니다. 문호 씨는 암과 싸우며 점점 쇠약해지는 동안 우리 딸이 우리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를 묵묵히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김경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매우 다르게 만듭니다. 만약 담임께서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혹시 저는 그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부검을 신청할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 몇 주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유명 법학 교수, 친딸에게 독살당할 뻔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제 집 문 앞에 진을 쳤고 저는 완전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출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타격은 3월에 찾아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소 잔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관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발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문호 씨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저희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몇 달 동안 서서히 독살당했습니다.
저용량 비소 중독 증상은 저용량 비소 중독 증상은 법의관의 표정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독약을 투여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물이 존재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진료실 나오면서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영이는 저를 파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키우고 자신을 희생했던 문호 씨까지 살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은 갱신되었습니다. 아영이는 이제 저에 대한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문호 씨에 대한 가중살인 혐의로도 수배되었습니다. 4월, 저는 발신인 주소 없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타이핑된 메시지가 적힌 종이 한 장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영원히 찾지 못할 거야.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 대신 엄마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빠가 그리울 거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엄마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저는 이 쪽지를 경찰에 넘겼지만 그들은 출처에 넘겼지만 이 잠재된 위협은 제가 집의 보안장치를 다시 강화하고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낯선 배달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골목길에 너무 오래 주차된 차,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영수가 제 안전과 상태를 걱정하며 잠시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동반은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영수가 마침내 우리가 계속 피했던 주제를 꺼냈습니다. 정이야, 우리가 그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아영이가 그렇게 변할 줄은. 저는 한숨을 쉬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 동안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왔어. 내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들, 내가 개입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찾으면서. 아영이는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강했잖아. 기억나? 우리는 그때 그걸 그저 강한 승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문호 씨는 심지어 자기 방식대로 아영이를 격려했어. 승자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빠가 자주 말했지.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어두운 것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문호 씨한 나랑 둘 다 아영이가 근본적으로 먼 것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내가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저 한 단계일 뿐이라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정이야. 영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5월, 아영이의 계획을 알아차린 지 6개월 후, 저는 서서히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법학과로 돌아가 몇 차례 강연을 했고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영이가 고립시켰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 강연에서 저는 신혜라는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성격 자녀와 범죄 행위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것을 제 형사소송법 수업의 사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님 사건을 읽었어요. 교수님 딸은 아주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병적인 나르시시즘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씀이세요? 제 친딸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변론정적 유대감 형성불능. 전문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징후를 보입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주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한 후 의문스럽게 죽었던 일, 아영이가 쓰고 버렸던 친구들, 현장에서 붙잡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던 모습.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강한 성격, 주관이 뚜렷하다고 여겼습니다. 문호 씨는 종종 아영이가 뚝심이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많아요. 특히 아이가 다른 면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사실 무력했던 건가요? 조기 개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것이 공감 능력과 감정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생물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혜와의 대화는 제가 알지 못했던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영이의 행동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단순한 악이나 탐욕을 넘어선 어떤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아영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영이가 남긴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월, 아영이가 제 돈으로 샀던 그 해변 아파트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마침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제 계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의는 늦을지라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매 전에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기묘한 향수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저와 문호 씨가 항상 꿈꾸던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딱 트인 바다 전망, 넓은 발코니, 끊임없이 거리였습니다. 제가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영이는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빈 방을 지나면서 저는 불안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영이는 이곳을 단순히 다 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는 이곳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는 제가 이곳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순간에도, 저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도 아영이는 여전히 제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여전히 제 취향, 제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틀린 친밀감,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치기 위해 사용된 깊은 이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지 않겠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상기시키는 영원한 경고로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표로도 간직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저도 배신의 그림자에 휩싸이지 않고 진정으로 이곳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문호 씨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었고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애도, 아영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저는 묘지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영수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멀리 주차된 어두운 새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도 제 차는 멀리 주차된 어두운 새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짙은 선팅 창문을 통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2명의 사복 경찰관이 조용히 그 차를 향해 걸어갔지만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묘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침내 문우 씨의 서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저는 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신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의 존재를 끝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책상에서 저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기는 그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쓰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 아영이가 내 약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영이는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좀 이상했다. 그 후로 아영이가 가져다주는 물의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젯밤 꿈에 어릴 적 아영이가 나왔다. 이웃집 햄스터가 죽은 것을 발견했을 때 아영이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때 아영이의 눈빛은 지금 아영이가 내가 없어진 후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할 때 보는 눈빛과 똑같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아영이는 우리 딸이다. 어떤 일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얘기는 그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허약해서 아영이와 맞설 수 없다. 너무 허약해서 정의를 다가올 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나는 정의가 결국 찾을 수 있는 곳에 증거를 남겨두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가 발견했을 때 아영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기를 바란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노 씨는 이 끔찍한 비밀을 품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호하려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에도.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험을 제 개인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김경감을 찾아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제 법률 지식,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 자원을 사용하여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김경감이 웃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지만 지원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김문호 기념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이 재단은 학대받는 노인들, 특히 가족에게 학대받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심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재단에서의 일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도울 때마다, 한 분의 어르신을 보호할 때마다 그것은 아영이가 상징하는 탐욕, 잔인함,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동에 대한 작은 승리였습니다. 9월, 특히 까다로운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75세의 김미애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체계적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첫 상담에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첫 담에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 고양이가요. 할머니가 제 컵에 있는 물을 마시고 고양이가 제 컵에 있는 물을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명확한데도 제게 일어났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김미애 할머니 사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보호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도망치려 했을 때 체포되자 저는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영이가 여전히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작은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10월, 아영이의 계획을 알아차린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 김경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따님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따님과 외모가 일치하는 여성이 목격되었습니다. 진시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아직 확인 중이지만 CCTV 영상이 매우 일치합니다. 저희는 이미 인터폴에 연락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전환이었습니다. 제 일부는 정의를 갈망했습니다. 아영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재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2주 후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아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재무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아영이를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감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내로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지금의 아영이의 현실과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려 할 때 저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영이가 또다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절망적으로 김경감에게 물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내통자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 딸의 세계에는 우연의 일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직 정밀한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영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저는 신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고문입니다. 그녀는 성격 장애와 가족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정희 씨, 교수님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읽었어요. 보석함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을 자신의 확장, 즉 필요할 때 과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죠. 마치 보석함 속의 보석처럼요. 네, 맞아요. 교수님 딸은 아마 당신과 당신 남편을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으로요. 자신의 재산으로요. 이것이 모노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겼을 때, 이것이 모노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겼을 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입니다. 이 관점은 불안했지만 아영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영이가 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영이의 뒤틀린 마음에 대한 시야를 제공하며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제가 아영이와 지간이 형의 음모를 폭로한 지 정확히 1년 후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간이 형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파트에 왔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아영이가 침입했어요.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영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신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아영이가 방벽에 립스틱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우리 사진 한 장도요. 엄마랑 저요. 제 얼굴은 지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하고 보안을 강화했지만 아영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항상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보다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간이 형이 경찰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음모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을 결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와 문호 씨가 함께 보았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하늘에 물었습니다. 마치 그가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밤의 고요함과 어딘가에서 아영이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피했던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영이가 저를 찾기 전에 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경감을 찾아가 전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미끼가 되고 싶습니다. 아영이를 유인해내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김경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두려움 속에서 아영이가 언제 나타날지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아영이는 항상 우리보다 한 것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김경감님, 이번에는 우리가 아영이의 행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김경감은 팔짱을 끼고 걱정과 마지못해 하는 고민이 우리는 아영이의 통제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아영이가 미래에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영이가 항상 원했던 그 해변 아파트로 이사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경찰의 보호하에
첨단 감시 장치와 24시간 경비원이 있다면